한국에서 시작된 이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20년 넘게 국제선거감시단으로 활동해온 CIA 출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어느 회사를 조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경기도 성남의 한 평범해 보이는 공장. 그 안에서 3개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12시간씩 일했지만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했어요.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상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한국을 넘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콩고, 가나? 도대체 이 회사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처음 그 사진들을 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을 넘어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테디어스 몽고메리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카터 센터의 선거 감시단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선임 조사관입니다. CIA에서 10년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죠. 현재는 국제선거감시기구 IM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조사관으로 주로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23년 말이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에 있어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거라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문화, 민주주의 등 많은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었고 2020년에는 또 어떤 발전을 이룰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죠. 하지만 그 해가 저물어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선거 부정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총선은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나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도자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의혹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이 의혹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특히 불법 투표용지 인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커져가면서 신인규 쿠방TV 일간방어라는 현지 뉴스팀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밝혀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행위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민주콩고공화국, DRC과 가나 같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거를 위해서도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팀은 부패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한 나라의 선거 부정 의혹이 어느새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선거에 대한 걱정이었지만 조사 결과는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조작하는 데 연루되었음을 보여주었죠. 이들은 그들이 속한 나라의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콩고공화국, DRC나 가나 같은 다른 국가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됩니다. 그들이 인쇄한 가짜 투표용지가 현지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선거 부정 의혹이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거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신뢰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일어난 의혹이 단지 한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이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비밀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된 질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누구가 이 부정을 주도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복구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저 투표용지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진상을 파헤치다 보면 이 사건이 전 세계 민주주의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조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거는 조작될 수 없는 것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한국의 선거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조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한국의 회사들에 대해 알게 된 건 어느 이른 아침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단서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단서는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이 단서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을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었어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이런 회사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하나는 종이 상자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 회사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평범해 보이는 회사들이 범죄를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예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이 회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거용 투표지까지 불법으로 인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민주콩고 DRC에서 진행된 선거였어요. 이 회사들이 그곳에서 불법 투표지를 인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인쇄하는 기계도 문제였어요. 이 기계는 원래 한국에서 민주콩고로 수출되었어요. 그곳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기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이 기계는 다시 사용되었고 그 목적은 바로 불법 투표지를 인쇄하는 일이었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의 선거를 돕기 위해 보내졌던 기계가 이제는 불법적인 작업에 사용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기계가 단지 해외 선거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한국의 2020년 총선에서 사용될 투표지까지 인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회사들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뒤에서 이 모든 일을 조정한 사람들, 그늘 속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규모도 매우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몇몇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회사들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이 불법적인 일에 대해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것일까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로 전 세계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단지 한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잘 조직된 범죄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은 단지 한국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 다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이들이 한 일이 단순히 하나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선거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이렇게 큰데 과연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지 그 숫자는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들이 실제로 이 일을 독자적으로 벌인 것인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더 큰 세력이 이 모든 일을 돕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수록 점점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이 회사들이 단순히 선거에 개입한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을 밝히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든 걸 밝혀내야만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다루는 데 있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단순히 선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불법 인쇄 작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 명이 이 계획에 참여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작업에 관련된 노동자 명단을 봤을 때 그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350명 넘는 사람들이 일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임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고 모두 가짜 투표지를 만들고 다루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일한 환경은 매우 열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보수를 받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몇 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느낀 분노는 정말 컸고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몇 시간을 공장에서 보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서명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지 사람들이었고 대행사를 통해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어요. 그들은 주로 야간에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불법 작업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기 위해서였죠. 작업을 하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당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라는 말이었죠. 모두가 그것을 따랐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일할 뿐이었고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하고 있었죠. 더 끔찍한 건 이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고 너무 피곤해도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12시간씩 일을 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 채 일만 했다고 해요. 정말 피곤할 텐데도 잠시라도 쉴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길 원했고 이 일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작업은 정말 큰 규모로 진행되었고 그 규모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어요.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는 기계는 성남에 있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공장에 숨겨져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곳은 다른 일반적인 산업 건물처럼 보였죠.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짜 투표지를 인쇄하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선거를 조작하려는 투표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심이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투표지가 너무 완벽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색깔도 너무 선명하고 종이도 너무 부드러웠다고 했어요. 투표지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죠. 곧 노동자들 사이에 이 일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가짜 투표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짜 투표지는 하나의 선거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선거를 위해서도 인쇄된 거였죠. 인쇄 작업은 2023년 10월에 시작되어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수천 장의 가짜 투표지를 다뤘어요. 하지만 이 투표지는 그냥 일반적인 투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투표지였어요. 그 가짜 투표지는 콩고 민주공화국 DRC, 가나,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선거에도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규모를 상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큰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과 공간, 그리고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은 하나의 선거를 위해서만 가짜 투표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선거를 위해서도 그 투표지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무엇에 연루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냥 일을 했고 대가를 받기를 바랐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 이들이 참여한 일이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해졌어요.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 불법 활동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의 선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 DRC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국제적인 연관성의 첫 번째 징후는 한국의 성남에 있는 회사들이 콩고에서의 선거를 위한 위조된 투표용지를 인쇄한 주범으로 지목되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콩고의 선거는 원래부터 혼잡하고 부패한 선거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거마저도 불법 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도의 기술 장비가 포함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콩고 선거에서 사용된 일부 기계, 특히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 기계가 2018년에 한국에서 콩고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계들은 원래 콩고에서 선거의 전자투표를 돕기 위해 수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들이 나중에 콩고에서 돌아와 한국으로 재반입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위조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계들이 단순히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의 용도인 전자투표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조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인쇄된 이 투표용지들은 국내 선거뿐만 아니라 해외 선거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거만 조작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관된 대규모 불법 활동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콩고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콩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불법으로 인쇄된 투표용지들이 그렇게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들은 매우 정교해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위조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는 단순히 투표용지를 찍어내는 것 이상의 일이었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콩고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나였죠. 한국의 회사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몇 개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그 기계들이 외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기계들이 한 번에 하나의 나라만 영향을 미쳤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제는 이 문제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이 전 세계의 선거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선거가 조작된다면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나라의 선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친 대규모의 불법적인 작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의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증거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진들을 봤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켠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 사진들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로 가짜 투표용지였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투표용지들은 민주콩고 DRC에서 사용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투표지마다 DRC의 공식 인장을 찍은 흔적이 있었죠.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아이러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나라에서 사용될 투표용지가 한국의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선거를 위한 가짜 투표용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더 놀라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기계들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기계들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첨단 기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계들이 민주콩고나 가나에서 사용된 기계들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죠. 한국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찍기 위해 다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기계들이 민주콩고에서 선거에 사용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부정한 일에 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투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기계들이 이제는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바로 그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었던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찍은 사진들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그 사진들에는 가짜 투표용지를 찍고 있는 기계들, 그리고 어두운 공장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일이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일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 남성은 자신이 승남의 한 공장에서 투표용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가 처리하던 투표용지가 공식 선거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는 한 번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물어보려 하자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미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증언들이 모여서 사건의 규모와 복잡함이 드러났습니다.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또 다른 여성은 감독에게 투표용지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저 조용히 일하라고만 했죠. 그녀는 처음에 일이 단순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점점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은 단순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언들과 사진들은 부정선거가 단순한 실수나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한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 중 일부가 온라인에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자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증거들이었고 이제는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사람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부정선거 사건이 얼마나 큰 규모로 벌어진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 증언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개한 정보들이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을 알고 있었죠. 그동안의 단서들은 모두 이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밝힌 이 사건의 규모는 정말 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책임을 묻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였고 그건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믿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다들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너무 많은 경고와 징후들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였고 민주주의에도 큰 자부심을 가졌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 이미지가 이 사건으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하고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원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 조사는 단지 몇 개 회사나 몇 명의 사람들에 그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깊고 복잡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생겼습니다. 민주콩고와 가나 등 다른 나라들의 선거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원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결과는 그 나라들의 민주주의에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몇몇 나라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거 과정이 철저히 감시되고 어떤 나라든 선거에 관련된 기술이나 자원이 외부 회사나 개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몇 가지 개혁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악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했죠. 이제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 회사나 그들이 연루된 것만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했어요. 이 사건을 그냥 넘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였고, 그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기구나 선거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나라들, 특히 피해를 본 나라들이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칭찬하던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감시와 투명성이 필요했고 선거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사건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선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국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고 그 영향은 한 나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의 넓은 홀에 발을 들였을 때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그 자리가 주는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년 동안 일해온 직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미국인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제 인생 전체에서 준비해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제 가족의 역사, 제 쿠바 혈통, 그리고 제 정치적인 여정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이 겪은 고난과 그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이야기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유는 그냥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고 확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무부의 복도를 걸으면서 제 발걸음 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는 역대 국무장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겪은 어려움과 그들이 이뤄낸 업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은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거치며 외교를 이끌어온 분들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저는 첫 쿠박의 미국인 국무장관으로 제 혈통에서 비롯된 독특한 시각이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대표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우리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 즉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치들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운 기초이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그 가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부모님이 새로운 삶을 이곳에서 만들 수 있었던 이유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첫날 제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회의와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제 자문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제관계, 무역협정, 그리고 안보 위협에 대해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말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결단력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 우리는 계속 진화해야 했습니다. 제가 배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외교가 단순히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세계 곳곳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그런 책임을 지게 되니 그 무게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날씨를 예측하려는 것처럼 때로는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 보고서를 읽고 국방부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보가 퍼즐처럼 맞춰졌고 저는 그 퍼즐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세계 정치에 대한 급박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북한 말 그대로 협상하지 않는 불안정한 폭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제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 일이었고 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상원에서나 대통령 후보로서 활동할 때부터 그런 결정들을 내렸지만 이제 그 선택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은 커졌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 세계 경제의 안정성, 각 나라들의 안정성, 이 모든 것이 제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무부에서 수년간 일한 외교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러 국무장관을 봐왔고 저는 그들 중 첫 번째 쿠박의 미국인 국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저의 첫 번째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우리는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어려운 결정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이 방안을 가득 채운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는 컸지만 동시에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기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국무부 사무실에서 저녁이 다가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문으로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끝낸 중요한 회의들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의들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했던 연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설에서는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저의 비전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핵심 가치들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확실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국제 외교의 규칙들이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떠오르는 강대국들, 변화하는 동맹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도전들은 미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가 믿는 가치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우리의 국가 안보와 가치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자신의 안보나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제 마음속에서 그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나라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우리의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그들의 가치를 타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때로는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훈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연설의 톤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일어나고 테러리즘이 확산되며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교를 포기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교는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우리의 핵심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불편한 진실을 언급했습니다. 갈등이 때로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결국 평화적인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지역의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우리의 강점과 회복력,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선두에 서왔고 인권을 보호하며 세계에서 약자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리더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연설이 끝난 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궁금했습니다. 외국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의 동맹국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 연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자신의 안보나 가치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었고 때로는 복잡한 판단을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녁의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해 보였지만 그 조용함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 정책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국가 안보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마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회의들에 대비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가며 국가 안보와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변이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 기분은 책임이 무겁게 내 어깨에 내려앉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청중 앞에 서 있었고 그 순간 제게만 집중하는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원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무장관이었고 그 자리는 단지 권력을 넘어서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미국을 대표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야 하는 임무였죠. 저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단순히 강력한 국가일 뿐 아니라 평화를 이끄는 존재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평화는 단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며 그 평화는 미국의 미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그 평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말들은 단지 카메라 앞에서나 연설문 작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신념이었고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정치에서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세계를 이끌어야 할 리더였죠. 미국의 리더십 없이 글로벌 평화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화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며 동시에 세계 전체의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 평화가 단순히 좋은 뜻을 품고 있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목표였으며 실질적인 미국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는 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을 열어주고 미국의 군대가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평화로운 세계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죠.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정치의 변화하는 동향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글로벌 평화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단지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무역이나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적 확장과 국제 규범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중국의 성장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했죠. 이런 지역들은 단지 해당 국가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정성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설 중에도 저는 동맹국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와 안정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동맹국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들이 각자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에도 함께 힘을 써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동맹국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자국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교는 전략적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의견이 달라도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함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앞으로의 도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우리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했죠.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것이었죠. 연설을 끝내고 나서 저는 이 일이 단지 외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갈 세대를 위한 일이었고 그 세대는 평화가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할 것이었죠. 미국은 그 노력의 최전선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제가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무부의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위에서 들리는 불빛의 부드러운 윙윙거림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끔히 정돈된 그 복도를 지나며 저는 방금 한 연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가치, 그리고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점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맹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외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화려한 연설이나 거창한 제스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오직 국가들이 함께 일할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그저 우정이나 공통된 이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국무부 사무실로 돌아가 앉자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역할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들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누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날 사람인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연설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지만 그 협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서로의 전략적 목표가 맞아떨어질 때만 진지하게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정이나 이념만으로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가 모인 회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 협력은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강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세계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맹들은 결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할 것이고 우리가 협력할 상대도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서로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미국의 안보와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원의원 시절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과의 관계, 예를 들어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맹국들이 진심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실용적인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맞는 동맹을 선택해왔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걱정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들은 미국에게 이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지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의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동맹 관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역 협상이나 군사적 동맹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 쌓여야 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동맹을 맺고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란 결국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세계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비오가 다른 주제로 말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톤이 확 달라졌어요. 그 차이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그의 눈이 살짝 좁아지고 턱이 단단히 조여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한 말은 아주 간단명료하고 단호했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가 말한 것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이나 경제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은 세계의 권력 균형, 즉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을 의미하는 문제였죠.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협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중국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왔고 그가 말하는 방식이 무척 진지하고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가 중국과의 대립을 언급할 때 그것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루비오 의원은 그때마다 그 말을 전하면서 뭔가 결단력 있는 모습이었죠.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중국에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루비오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단순한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은 점점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무역로와도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 하나인데 만약 중국이 이 지역을 장악한다면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거라고 루비오 의원은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발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전략이었어요. 중국에 맞서 싸우려면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대결을 혼자서 이끌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 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라는 협력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네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루비오 의원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달은 점은 그가 단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는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점점 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이익이 없다면 관계를 깊이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점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는 미국이 단순히 중국의 군사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홍콩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중국 내의 인권 문제는 분명히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루비오 의원은 결코 중국과의 대화를 아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가 여전히 필요하고 대화는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대화는 반드시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미국이 눈을 감고 지켜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시작된 정책이었죠. 그러나 루비오 의원은 그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자신이 직접 외교의 최전선에서 이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제 미국을 대표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가 그 길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 가지가 걱정되었어요.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면 그 여파는 단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죠. 루비오 의원이 말한 대로 이는 단순히 하나의 지역적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큰 대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루비오 의원은 그 대결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계속해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목표는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죠. 북한 문제는 외교 정책에서 항상 중요한 주제였고 마르코 루비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북한에 대해 가진 입장은 오랫동안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그는 이번 연설에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루비오가 연설을 시작할 때 저는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그것은 주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억제력을 통해서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루비오의 입장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대화는 반드시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핵폐기라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비오가 보여준 이 균형 잡힌 입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북한과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그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루비오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더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적 준비 태세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의 연설을 듣고 나서 저는 그가 북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막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을 세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점은 바로 강경한 대응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맞서는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그리고 군사적 억제력 등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전략을 지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루비오는 이를 넘어 북한이 진지하게 핵 폐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루비오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선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접근 방식입니다. 과도한 압박은 북한을 더 고립시킬 수 있고 너무 적은 압박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는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설을 끝으로 루비오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북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의 말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볼지 아니면 북한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있을지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루비오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말한 강경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